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인사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저는 이제 전우윤 원장이라고 합니다.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고요. 보통 이제 블로그에서 지니아빠라고 해서 이렇게 글도 좀 쓰고 유튜브도 가끔 이제 좀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디지펜 공과대학교 설명을 해주실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디시펜 공과대학교에서 인터내셔널 아웃리치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도 한번 쳐주고. 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 디지펜 공과대학교를 이제 주제를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이제 뉴노멀의 시대잖아요. 뉴노멀의 시대라서 이게 막 그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주가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NC소프트, 제가 봤더니 갑자기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네네. 굉장히 많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예, 있죠.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 네네. 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근데 이제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좀 약간 이해가 되는데 게임 회사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이 비대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중에 그 어떤 섹션 중에 하나인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저희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있죠. 보시면 여행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45%에서 70%까지 이제 그 경제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한항공은 어떨 것 같으세요? 대한항공도 요새 막 비실비실하죠. 그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유, 뭐 공항공사 맞습니다. 뭐 다.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정말 음. 매출액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는 정말 그렇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행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저희 나라의 정말 큰 대기업이죠. 거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도 사실. 그래서 5월 27일 날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포터나 베뉴 같은 이제 생산 라인, 이제 음.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중단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주가도 많이 떨어진 거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73%, 73.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음. 이렇게 정말 계속 경제가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회복할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주가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이어서 이제 시총 현대차와 LG 생건을 제치고 시총 6위에 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미리 사뒀어야 되는데요. 안타깝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사두셨으면 아마 큰 예. 돈을 버셨을 거예요. 예.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카카오페이도 있을 거고 네이버도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게임 산업, 그렇죠. 게임 산업은 어떨까요? 택진이 형도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택진이 형 아세요? 아니, 예. 그 리니지 예, 홍보할 때, 맞습니다. 네네네, NC소프트. 네네네. 예. 그래서 게임업계 같은 경우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음.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와, 게임 정말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래서 저희 나라도 5월 7일 날 나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나라에서부터 이제 육성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임 산업
왜 매력적일까요? 아마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선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계 시장의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고요. 그리고 PC 게임이라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플랫폼인 스팀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더 크게 해석해 보자면 시장, 고용 시장의 안정성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모님들은 여기 스팀이라고 하시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스팀은 뭐냐면요. 게임 판매 시장 같은 거예요. 우리 G마켓에서 물건 팔잖아요. 그렇듯이 게임은 스팀이라는 곳에서 딱 들어가면 게임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핸드폰에 뭐 앱 같은 거 다운받으시면 앱스토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PC 게임도 그런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스팀이라는 플랫폼이에요.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자, 여기는 게임 어널리틱스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모바일 이용 시간이 62% 정도 증가했으며 인앱 퍼체스라고 해요. IAP가 이제 30% 정도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인앱 퍼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앱 내 구매가 얼마나 증가했냐. 사실 그렇죠. 뭐 게임 산업이나 아니면 뭐 모든 산업, 뭐 제조업이라든지 모든 게 전부 수익을 얻기 위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앱에서 구매하는 게 얼마 정도 됐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이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막 게임 하다가 막 그 제한 걸려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현질 하면 더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IAP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게임은 놀이와 여가 문화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놀이란 인간의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고요. 인간의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거는 정말 인간의 본능이자 그런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늘 존재했었고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투어 던지기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온라인 게임인 지금 혹시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거는 롤인가요? 잘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롤 맞았나요? 저는 롤 리그 안 오브 해봐서. 레전드라는 예. 정말 유명한 게임이죠. 예. 이렇게 이제 형태만 변한 거지 인간이 재미를 추구하는 거는 늘 있어 왔던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 자, 예전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 잠깐 오락처럼 즐기는 활동에서 이제 국한되어 거기에 이제 제한을 뒀었는데 요즘에는 보시면 10대부터 40대까지 게임 이용자가 되게 골고루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임 산업도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거죠. 예전에는 저희 뭐 땅 따먹기 하다가 한창 그 PC방 바람 불 때 우리 스타크래프트 네네네.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뭐 애니팡인가요? 뭐 이렇게 막 빵빵 네네. 터지고 맞아요, 맞아요. 막 하트 보내고 막 이거 하다가 요새는 더 이제 발전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여러 명이서 하는 MMORPG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VR을 사용해서 하는 게임들이 큰 각광을 받고 있죠. 예, 그렇죠. 네네. 자, 셋째. 게임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게임 산업은 재미만 추구하는 산업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시장인데요. 한국 연간 평균 성장률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장님?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연간 평간 성장률은 저희가 한 3.2%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성장률의 뭐 제로라든지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하시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9.8% 정도 이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어요. 매년 연 평균 성장률이 9.8%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거의 3배가 넘는 수치죠.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산업 수출액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한류의 중심에 있는 음악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에서 벌어다 들이는 수익이 보시면 7조 9,500억 원이에요. 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콘텐츠로 벌어다 들이는 수익의 가장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게임 산업에서 이제 생성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에 따른 인력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게임은 고용 유발 개수가 타 산업 대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러네요. 네, 늘 저희는 이제 인력이 필요한 시장인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 시장 규모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한 자료인데요. 글로벌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제 8.3% 정도 성장을 하려고 이제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면 뭐 여러 기술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요새 바이오도 바이오에서도 있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렇죠. 인공지능도 있고, 혹은 블록체인도 있고, 네. 혹은 클라우드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 만약 학생들 중에 이러한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게임 시장 한번 이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거는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게임 하면 이제 막 이렇게 그 컴퓨터하고 싸우면 걔들도 AI가 있어야지 우리하고 잘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그렇죠. 잘못되면 그게 이제 극단적인 얘가 바둑 바둑 맞아요. 게임이 사실은 그 AI가 얼마나 발달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 알파고 알파고 했었잖아요. 전까지는 사실은 게임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근데 AI가 발달하니까 인간이 져요 이제. 이제는 사실 정말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AI도 관련이 많이 돼 있을 거고. 블록체인은 이제 앞으로 뭐 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래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3개를 먼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클라우드 게임 분야인데요. 그렇죠. 클라우드 게임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PC 같은 기기에 이제 장소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스트리밍을 하는 서비스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내 컴퓨터가 그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딩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 게임의 스트리밍을 내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계에서 오는 하드웨어에서 오는 이제 제한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텐센트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과제 대학생 때 과제 막 써다가 다 했는데 저장 안 하고 밑에 전원 뚝 건드려 꺼지면 다 날아가고. 그렇죠. 게임도 이렇게 막 하다가 저장 안 하고 죽으면 옛날에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근데 요새는 이제 다 서버에 저장돼 있어요. 클라우드 서버에 다 저장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아까도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쓰이고 개발하면서도 이제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의 규칙이 늘 일정한 거예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계속 규칙이 있으면 뭐 첫 하루 이틀 정도야 재밌겠지만 계속 이렇게 이런 똑같은 규칙만 이제 적용이 된다면 유저들이 재밌다고 느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칙적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AI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게임을 잘 즐겼는지 이런 게임을 분석하는 데도 쓰이기도 하죠.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서 저희 나라에서는 뭐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등 이런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기술 개발에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게임 산업이 제일 선진 기술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벌추얼이니까요. 예.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피드백이 빠른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적용해 보려고 해요. 네. 자, 마지막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개개인의 컴퓨터에 조금씩 이제 나눠서 저장을 함으로써 만약에 그 데이터가 날아가더라도 한 곳에서 날아가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중앙 서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한 아이템을 게임에서 얻었어요. 내가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해서 얻었는데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되면서 다시 딱 켜졌는데 그 아이템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 1시간, 2시간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막고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사라지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저 사람, 저 유저 사실 이 아이템 가지고 있었어. 확인된다면 이 아이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그 리니지, 옛날 게임 리니지 네네. 보면 이제 아이템 중에 되게 유명한 아이템이 있어요. 집행검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아이템인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안 나오는 건데 이거 한번 이제 나오면 거의 억 단위더라고요.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 근데 한번 그거 뭐 날라가고 해킹당하고 뭐 이래서 뭐 소송도 걸리고 막 이런데 예, 그런 걸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블록체인 신기술을 게임에 바로 적용하는, 확실히 좀 새롭네요. 그렇죠. 네. 이게 첨단 기술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게임은 기술의 early adopter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의 기술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가 동영상을 송출하면 이게 줌이기 때문에 약간 뚝뚝 끊길 수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잘 나오는데 약간 뚝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플레이해 주시죠. Hit 'em like boom, what you gon' do to me? But you won't ever beat me, and I'll be out so fast that you won't ever meet me. Don't hate it, I'm the greatest. Think it's luck, well, you see me out Vegas. It's no opposition. Myself is the only competition. So slam, bow, bam, boom. The king is here, make some damn room. Now that's how you change the game. Aye. That's how you change the game. Now that's how you change the game. Aye. That's how you change the game. You start with a little bit of be great, man, it's something I want.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제공한 영상, 오큘러스에서 제공한 영상이고요. VR에 관련된 이제 영상입니다. VR 같은 경우는 VR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VR요? VR, Virtual 네네, 맞아요. 증강현실 뭐 이런 건가요? 증강현실 아니고 버추얼 리얼리티를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상현실. 맞아요, 네.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상현실 사실 게임 산업에서 가장 먼저 적용해 본 거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게임에 가장 먼저 적용해 볼까요? 적용하기 쉬우니까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적응력이 좀 높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현질이라는 걸 해서 아이템을 딱 얻었는데 아이템이 없어졌다. 이러면 보통 유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히 컴플레인 이제 게임 회사에 컴플레인하고 뭐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송까지도 걸더라고요. 그죠? 엄청 컴플레인이 심합니다. 엄청 막 이제 달리는 거죠. 그 코멘트가 달려요. 왜 내 건 없어졌는지 빨리 이거를 되돌려 달라. 막 이런 컴플레인이 많아져요. 신기술은 이러한 이제 피드백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최적화된 시장이 바로 게임 산업인 거죠. 네.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게임 산업에서 먼저 적용을 한 후에 현재는 제조업과 의료업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데 디지털 트윈 환경이 뭐냐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런 제품을 가상현실에 구현해 봄으로써 이제 제품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류적인 부분을 미리 이제 예측해보고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수익의 감소를 조금 막고자 만든 게 디지털 트윈 환경이고요. 의료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우마 같은 심리 치료라든지 아니면 의료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모의적 이제 가상 수술을 이제 해보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하게 쓰이네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게임 시장에 먼저 적용이 되면 다양한 시장에 많이 이제 적용이 돼요. AR 같은 경우도 사실 게임 시장에 먼저 적용이 됐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증강현실인데 이제 게임 시장에 먼저 적용이 돼서 지금은 혹시 KT 광고 한번 보셨어요? 제가 TV를 안 봐서 요즘에 예. 제가 TV를 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광고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아이가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귀에 이제 어떤 장치를 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연습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KT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도 사실 AI 기술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게임에서 먼저 적용이 돼서 이제 게임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 뭐 기술이 게임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력도 늘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학교에서부터도 그러면 이런 인재를 육성해야겠다 해서 정말 메이저 대학교에서도 게임 관련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네, 다행히 플레이가 잘 돼서 네, 처음 건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네. 자, 해당 영상에서 보셨듯이 디지펜 공과대학교는 소위 게임계의 하버드라고 불리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게임 관련 4년제 학사학위를 제공한 우리 대학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펜 공과대학교는 1988년 처음 3D 애니메이션 회사로 설립된 것이 그 시초인데요. 80년대 후반에 2D도 아니고 3D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인재를 찾는 거 과연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고용했던 그런 이제 인력들을 트레이닝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는 닌텐도 아메리카랑 같이 합작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가 점차 이제 4년제 이제 학사학위를 제공한 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5개의 분야에서 총 9개의 이제 학사학위와 2개의 석사학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지펜 공과대학교는 지금 전 세계에서 550개가 넘는 회사에 우리 졸업생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 이제 프리스틸 리뷰즈라고 대학 주간 평가지가 있어요. 대학 주간 평가지에서 게임 디자인 학교로 북미 최고의 학교가 어디냐라고 1위부터 50위까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학교는 이제 4위에 지금 등록되어 있고요. 최근 5년 이내에 5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명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 디지페이지. 그렇죠.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프리스틸 리뷰즈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해당 자료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디지펜 공과대학교는 4위에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대학교들도 이제 랭킹이 되어 있죠. 예. 자, 우리 디지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대학교는 아닙니다. 지금 싱가포르와 스페인 빌바오에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해당 두 학교의 이제 두 캠퍼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설립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교 디지펜 공과대학교는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혹시 레드먼드 어딘지 제가 이제 지도를 딱 보니까 벨뷰 바로 있대요. 제가 벨뷰에 맞아요. MS 본사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랑 저희 학교가 크게 멀지 않아요. 한 15분? 10분, 15분 정도의 이제 차로 그런 거리라서 정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시애틀 요 근처가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맞아요, 도시죠.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딴 디지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하는데 결국 그 학교가 얼만큼 이제 강한 이제 파워를 갖고 있냐가 그 도시나 그 지역에 어떤 산업군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할 때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MS나 뭐 그 익스피디아도 이제 근처에 본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학교가 이제 사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네. 설명할 게 없네요. 그 레드먼드 같은 경우는 시애틀에서도 차로 한 4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레드먼드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텍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대기업들의 뭐 본사 혹은 큰 규모의 브랜치들은 해당 지역 주변에 즐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레드먼드는 비디오 게임 산업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이제 기업들도 해당 지역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동물의 숲을 만들었던 닌텐도 그리고 닌텐도 네. 그리고 또 이제 포르자라는 레이싱 게임이 있어요. 그 해당 게임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마인크래프트로도 유명하겠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들 뿐만이 아니라 게임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유니티 그리고 에픽 게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게임 회사들이 학교들과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학교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짜요. 그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학교 주변에는 약 350개의 IT 관련 기업이 위치하여 있는데요. 자, 예전에 보시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제 이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장례식 근처에 살아가지고 아이가 장례식 놀이를 하니까 이거 너무 좋지 않다 해서 그 다음으로 옮긴 게 시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옮긴 건 교육, 이제 학교 주변이었죠. 이렇든 정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공부하는 그 장소가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택산업 중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환경적으로 저희 학교가 최적의 조건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해당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산업 중심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350개가 넘는 택 기업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턴십의 기회도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박사 따고 뭐 이러는 분들을 많이 고용하지만 이쪽 그 미국 쪽은 이런 특히 이제 실용 중심의 이제 대학교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인맥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나라도 뭐 학연 있지만 정말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그런 건 사실 존재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또 아까의 내용을 이어가는데요. 레드먼드에서는 아래 이제 비디오 게임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포르자 같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스튜디오에서 포르자를 만들기도 했고, 플란츠 앤 좀비 같은 경우는 피파로 유명한 EA에서 이제 개발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포르자 팀을 방문했을 때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였는데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은 디지펜 학생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동문들이 팀에서. 바글바글.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학생들, 우리 학생들 많이 일하고 졸업생들 해당 이제 산업에 잘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 회사 내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스튜디오를 걸어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 디지펜 출신이라고 손을 흔들어 주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팀이 이제 해당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13명으로 제 기억에는 꾸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디지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생각보다 진짜 내가 늘 홍보를 하지만 이게 딱 봤을 때 와닿는 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 그리고 EA 플란치 앤 좀비 팀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런칭 전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제가 그 CBT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졸업생들이 전 세계 산업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졸업생들 과연 어디서 어떻게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사진 혹시 어떤 게임인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정말 전 세계에서 1년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임입니다. 바로 포트나이트인데요.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에서 이제 일을 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트리오라고 하는데요. 디지펜 트리오 친구입니다. 그 RTIS라는 실시간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컴퓨터 과학을 졸업한 친구, 그리고 게임 디자인 예술학사 과정을 졸업한 친구를 이제 포함해서 3명이 이제 지금은 해당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시작은 대학교 2학년 때 실시했던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영상 우선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이것도 플레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되네요.
이게 보시면 이제 게임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되게 보여주는 폭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파를 탁 해서 그 공간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얘가 이제 또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피해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아트적인 요소가 엄청 이제 주목을 받던 작품입니다. 자, 해당 게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2학년 때 8명의 학생이 만든 게임이에요. 해당 게임을 만들고 나서 이 학생들이 그러면 이 게임 너무너무 자기들이 만족도가 높았는데 VR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그 시애틀에서 열리는 VR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요. 참여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에픽 게임스의 이제 VR 담당하시는 디렉터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기들이 만든 이제 VR을 보여줬어요. VR 게임을. 이 게임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뭐 이런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어떻게 내가 해소를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발전시켜야 되냐 이야기를 하던 중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디렉터님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을 시애틀 지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거기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인턴십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학생들은 정직원으로 채용돼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로 지금 활약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은 뭔지 아실까요? 저거 마인크래프트인가요? 맞습니다. 예. 정말 전 연령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죠.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아마 소프트웨어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테트리스 이후로 정말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혹자는 칭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개발자에 의해서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개발 완료 전부터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5억 달러, 저희 나라 하나로 이제 환산하자면 3조 205천5억 원의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대박인데요. 그렇죠? 자, 이 회사가 인수되면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는 어디라고 하셨죠? 시애틀이죠. 그렇죠. 시애틀 주변에 위치한 벨뷰, 벨뷰라는 예.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게임 개발을 이제 본사로 데리고 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됐겠죠. 그때 저희 이제 교수진의 네트워크로 저희 디지펜 졸업생 35명이 여기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요거는 아까 잠깐 봤던 롤.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예. 롤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제시카 남이라고 하는 저희 학생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저희 학생은 새로운 캐릭터를 이제 유저들한테 선보이거나 캐릭터 스킨을 유저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그 시즌별 이벤트를 기획을 함으로써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프로덕트 디렉터로 이제 활동을 해서 트위스티드 트리 라인이라는 맵 제작에도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게임 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졸업하면 그럼 다 게임 산업에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산업이 영역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거기만 해도 참 많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까 잠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게임 산업은 그 새로운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 산업을 배우고 나면 다른 영역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는데요. 2007년에 저희 그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학위를 졸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카림 피칸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분은 AR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증강현실인데요. 헤비 인더스트리나 이런 곳에 가시면
너무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제 스마트 안경을 쓰게 되고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을 띄우게 되면 드론에서 보이는 그 모습을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기술의 중심에 있는 저희 졸업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게임 산업이 아니더라도 네.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다 게임 이렇게 하면 게임사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NC 소프트나 뭐 이런 데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게임사 회사인데 제가 이름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작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을 했는데 보니까 게임의 엔진을 만든 회사더라고요. 혹시 유니티인가요?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회사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 지사에 네, 지사에 취업을 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 회사는 아니고 아. 싱가포르 지사에 취업했는데 그 이름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게임 엔진만 만들어서 그 엔진을 만든 다음에 NC소프트나 이런 게임 회사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게임 회사에 엔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엔진 뭔지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게임 엔진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서 제 얼굴이 늘 예쁘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얼굴이 늘 예쁘게만 나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저희는 포토샵이라는 걸 쓰죠. 네. 그래서 수정 작업을 거치듯이 저희 이제 게임에서도 게임을 제작하는 데 쓰이는 프로그램이 바로 게임 엔진이라고 불려집니다. 저희 이제 전 세계에서 게임 엔진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가 유니티고 다른 한 곳이 아까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에픽 게임스는 아니었으니까 아마 유니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니티라는 곳에서 유니티 엔진을 개발하고요. 에픽 게임즈에서는 언리얼이라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언리얼은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둘 다 엄청 유명한 게임이죠. 게임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말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그러면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이 학생들 정말 미국 학생이니까 졸업 잘하겠지. 외국 학생들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받은 자료인데요. 전체 학생 중에서 약 15%가 이제 외국인 학생인데 그 중에서 90% 이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OPT 비자를 받게 됩니다. OPT 비자를 받게 되면 어디에 취업하냐? 보시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JP 모건 체이스 뱅크,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정말 다양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JP 모건은 저 금융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금융회사도 기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안, 내 돈이 들어있는 은행에 대한 보안은 엄청 중요하죠. 그런 보안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다양한 산업 직군에 저희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친구였는데요. 아마존 본사에 취업을 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끼리 이제 하던 말이 그 아마존 가면 얼마 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들끼리 하는 말이. 궁금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얼마를 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시애틀에 살았어요.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뭐 생활비 뭐 이런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저희 나라 돈으로 500 이상씩을 저축한다고 들었어요. 한 달에.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처음 딱 입사를 하자마자 받는 금액이 그 정도면 조금 경력이 쌓이면 정말 나쁘지 않죠. 그러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또 어떤 조사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이제 만약에 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0년, 40년 후에 과연 이 학생들이 내가 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제대로 이제 그 컴pense이트 할 수 있냐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탑 1%, 그러니까 상위 1%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걷어다 드리는 이제 피드백의 결과물이
훨씬 엄청나다. 30년, 40년 후에는 훨씬 엄청나다라는 그런 수치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소위 잘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학교들에서도 게임 관련 학과 많이 이제 선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디지펜 졸업생들 이렇게 잘 졸업해서 이게 커리어를 잘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네요, 정말. 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저희 학교의 이제 아카데미 교육 방식에서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펀더멘탈한 교육에 기본 교육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물리학,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물리학, 수학, 특히 수학 중에서도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등의 이제 공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이를 이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 러닝 과정을 융합한 그런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기본 과목을 배우고 나면 1학년 2학기부터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하게 돼요. 1학년부터요? 네. 네. 1학년 2학기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1학년 2학기부터 참여를 하는데 우리 학과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5개의 특화된 분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의 특화된 분야의 학과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팀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아트를 뭐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럼 난 캐릭터 디자인을 하겠다. 나는 그 실시간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컴퓨터 과학 학생인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컴퓨터에 적용해 보는 거, 컴퓨터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내가 그럼 하겠다. 혹은 게임이 재밌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디에 이제 레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보상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형성하는 이제 사람도 필요할 테죠. 그러면 게임 디자인 학생도 이제 참여를 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졸업 전까지 최소 3개의 3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 이미 학생들은 이제 알찬 최소 3개의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실습을 아무튼 많이 시키네요. 그렇죠. 실제 게임을 만드는. 그렇죠. 왜냐하면 게임은 사실 이게 뭐 연구형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만들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생이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게임을 만들다 보면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충돌, 생각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학생 시절 1학년 2학기부터 그거를 꾸준히 트레이닝 받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이제 5개의 분야에서 9개의 학사학위와 2개의 석사학위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야별로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 과학 관련 학과입니다. 컴퓨터 과학 관련 학과는 실시간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컴퓨터 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Computer Science in Real-Time Interactive Simulation 이라고 적혀 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과학,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과학,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과 머신 러닝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실시간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저 제공해준 프로그램인데요. 해당 과정은 이제 그래픽 알고리즘부터 레벨 에디터나 물리 엔진 등 기술을 최적화하거나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적합한 인재를 생성하는데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하는지, 컴프레션, 그리고 컴플라이어,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좀 더 포괄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과 머신러닝 과정은 가장 최근에 개설된 과정인데요. 인공신경망, 딥러닝 등 다양한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코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게임 디자인 과정인데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레벨을 디자인하거나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페널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 디자인 과정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게임 디자인이라는 게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 경험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 음. 게임의 각 레벨을 어떻게 잘 디자인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페널티를 줘야 될지, 이거를 잘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컴퓨터 과학 앤 게임 디자인 학과, 그리고 게임 디자인 이제 순수 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게임 디자인 그냥 게임 디자인 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인문학, 경제학 등을 배우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앤 게임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그런 게임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분야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고 싶고 전체적인 게임 기획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하이브리드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학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수한 게임 디자인 이 아트 쪽은 뭐 이렇게 재능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디자인에 대한 재능이?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들이 좋냐면 사람들과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친구.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게임 디자인을 졸업한 친구들은 게임 디자이너가 되는데, 그 말은 예를 들어 이제 아티스트가 모든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단계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도움도 필요하고, 컴퓨터 엔지니어의 도움도 필요하고, 뭐 오디오 디자이너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렇게 적절한 이제 도움이 다 필요한데 이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술적인 어떤 재능보다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관계에 더 훨씬 잘한, 더 중요하다.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조금 무섭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럼 그리고 어차피 오히려 더 뭐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혹은 이제 정말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혹은 오디오를 디자인하는. 자, 그 다음은 이제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 과정인데요. 오디오 관련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두 가지 이제 학과가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및 이제 디지털 오디오 학과와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 학과인데요. 컴퓨터 과학 앤 오디오 학과 같은 경우는 다른 컴퓨터 과학이랑 매우 비슷하지만 오디오 프로그래밍에 더욱 집중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가를 꿈꿨던 친구들, 그래서 연주나 혹은 작곡이나 가창이나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위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은 친구들이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닌텐도 아메리카의 제가 알기로는 오디오 디렉터를 하셨던 분이 정말 오디오에 특화된 이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학과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설된 학과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보통 1대1 교육을 많이 합니다. 1대1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교수 한 명과 학생 한 명으로 1대1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학과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음악적 재능이 정말 필요하게 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사전에 좋아했던 친구들이어야 됩니다. 뭐 피치가 뭔지, 인터벌이 뭔지 이런 거를 알던 친구들이 와야 이제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네. 자, 다음은 디지털 아트 앤 애니메이션 학과입니다.
자, 예술학사 과정인데요. 해당 과정은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뭔지, 조소가 뭔지, 소묘가 뭔지, 페인팅이 뭔지, 아트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 세계의 2D 혹은 3D를 구현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술에 관련된 학생 중에 향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업계 혹은 여러 인터랙티브 미디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이쪽이 약간 미술하고 밀접. 그렇죠. 예. 여기가 미술입니다. 예. 게임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과정인데요. 이제 컴퓨터 공학 과정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의 학생들은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제작하는 것부터 향후 콘솔 게임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스마트폰을 만든다든지 이런 미래의 도구를 만드는 데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물론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는지도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이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도 생활도 중요하죠. 이제 학교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의 할로윈 활동들을 즐기게 되고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이제 전 학생이 게임을 토너먼트처럼 참여하는 램파티라는 것도 예. 하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커리어 페어가 있는데요. 커리어 페어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실제로 이제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학교에 오시게 돼요. 학교에 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복도에 학생들이 팀별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그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저희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바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서 있는 친구들이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이력서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취업박람회. 그렇죠. 근데 조금 특이하죠. 예, 특이하네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뭐 CV를 가지고 가서 여기 CV 저희 뽑아주세요가 아니고 저희의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전시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저희 학교 주변에는 몇 개의 텍 컴퍼니가 있다고 했었죠? 350개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은 잘해요. 350개의 텍 컴퍼니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요청을 하세요. 우리 이런 학교 이런 이제 기업인데 이제 요번에 학생들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소개할 자리를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는데 350개 다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100개만 연락이 왔더라도 어떨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고 우선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 후에 저희가 스케줄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학생들 혹시 디지펜 공과대학교 이제 조금 관심도 많아요. 좀 관심이 가시나요? 많고. 근데 어떻게 입학하나요? 그러게 학교로 가야지 되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입학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입학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저희가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1학년 1학기부터 거의 다 짜여져 있는 과정이에요. 1학년 1학기부터 거의 전공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을 학기에 또 이제 개설하고 또 봄 학기에 똑같은 걸 개설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 가을 학기에 1년에 딱 한 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봄 학기에도 새로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제 개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만약에 이제 가을 학기부터가 아니고
봄 학기부터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정에서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가을 학기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친구, 그러면 학생들은 한국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해서요. 온라인 조금 혹은 오프라인 조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되면 학생들은 미국으로 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봄학기가 되면 이제 봄학기에 처음 들어가는 이제 학생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1학년 1학기는 이제 봄학기에 수업을 듣 때 여름학기를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게 장점은 뭐냐면 총 기간에 3.5년 이내에 4년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게 여름 학기는 사실 16주가 아니고 12주예요. 그러니까 16주의 과정을 12주에 끝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죠. 빡빡하네요. 네. 네. 하지만 열정이 있는 친구라면 혹은 단기간에 이제 졸업을 원하는 친구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월 학기는 아직 안 늦었네요.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월 4일에 이제 저희가 그 기간. 봄학기가 시작을 네. 하는데요. 최소 2달 전에는 저희한테 이제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유학원을 통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보기 전에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입학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예술학사 과정 같은 경우는 소묘, 대생 등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 과정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뭐 피치가 무엇인지, 인터벌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1학기, 1학기 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지식을 이제 컴퓨터에 한번 녹여내 볼 수 있는, 녹여내 보고 싶은 친구들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두 이제 과정 같은 경우는 둘 다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전공들은 뭐 그런 거가 없나요?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입학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 포트폴리오라든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후원 동의서, 뭐 공인 영어 성적, 여권 사본, 영문 주소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 원장님이 계신 유학원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잘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류별로 기준 조건도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아트 앤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디자인 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 아무래도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어 성적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토플로는 80점이고요. 캠브리지 잉글리시로는 C1 이상, IELTS로는 6.5 이상.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걸로는 이제 듀오링고 테스트라는 과정인데요. 듀오링고 테스트에서 105점 이상 맞으시면 저희가 이제 입학을 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세요. 그리고 재정 증명 같은 경우는 최소 통장에 이제 54,401 US 달러가 이제 보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비는 얼마인가요? 학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가 한 학기에 18,515 US 달러거든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37,030불입니다. 37,000불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약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그런 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숙사는 얼마나 드나요? 기숙사는 이제
그 과정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그 룸에 따라 다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네. 자, 입학 프로세스. 나는 또 다 갖추어졌는데 공인 영어 성적 나는 없다. 그러면 저희 과정에서 Intensive English Preparation이라는 IEP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모든 이제 영어 성적만 빼고 모든 이제 자격 요건이 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조건부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입학을 IEP로 들어오게 되는데, IEP로 들어와서 이제 그 토플 성적 80점을 얻게 된다면 학생은 뭐 따로 이제 입학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학 프로세스가 서류를 내긴 내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학생이 뭐 이게 합격이 될까요? 합격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이제 1학년 1학기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EP 과정도 입학 조건이 있는데요. 보시면 토플이 450 이상, 토플이 45점 이상, 그리고 IELTS는 4.0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IEP 과정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간은 보통 저희가 한 학기별로 하는데요. 한 학기만 하는 친구도 있고 1년은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생이 언제 토플의 성적을 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학생들 중에 이제 뭐 저희 한국 학생들은 사실 미국에 연고가 없던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디지펜에서는 이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기숙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 콘도에 이제 유닛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full furnished고요. 그래서 뭐 세탁기, 드라이어, 뭐 가구를 갖춘 풀 옵션. 이제 하우징에 학생들이 뭐 2명이 한 방 혹은 3명이 한 방을 쓰게 됩니다. 보시면 비용은 이제 7,350불 혹은 7,750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이제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8개월. 8개월. 8개월 렌트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학기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학기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사실 외국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국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비용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서는 나는 그럼 여름 학기에 미국에 있고 싶은데 그럼 지금 다 빼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사전에 요청을 한다면 짐을 빼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통학 부분. 학생들이 이제 디지펜 하우징과 우리 그 디지펜 학교 사이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을 할 때는 디지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뭐 생활을 하다가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늘 이제 저희 레지던셜 어시스턴트가 거기 이제 거주하고 있게 돼요. 상주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요청하시면 되세요.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저희.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요. 해당 이제 자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너럴 엑스박스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의 이제 제너럴 매니저를 맡고 있는 샤넌 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디지펜 졸업생은 채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게임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전략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전공 과목을 해서 정말 그 기술에 정말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과정에서 이제 해당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지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Q&A가 이제 왔는데요. 제가 진행하는 중이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BHD하고 BSGD 그렇죠. 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BA 같은 경우는 예술학사 과정이잖아요. BHD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심리 혹은 철학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어서 그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조금 핵심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포커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BSGD 과정은 컴퓨터 사이언스가 들어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임 디자인 플러스 컴퓨터 사이언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임 기획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이제 이런 레벨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 이 레벨을 이제 이 컴퓨터에 구현하는데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게임 디자인 쪽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서 양쪽의 분야를 이해해서 이제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앤 게임 디자인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게임 디자인 예술학사 과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과 쪽에 성향이 강한 거,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앤 게임 디자인은 거기에 공과 쪽인 성향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사실 게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여러 요소들이 접합되어 있는데 스토리라인, 사실 제가 제일 유사하게 생각하는 건 뮤지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뮤지컬도 단순히 이제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또 해야 되고 댄스를 해야 되고 조명을 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각본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되는지, 동선도 해야 되고 무대 장치도 굉장히, 그러니까 무대 미술이 아니라 무대 장치, 요새는 막 배가 막 뜨고 막 비행기가 날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짬뽕된 이제 그런 융합적인 이제 아트인데 게임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게임 뭐 이렇게 설계만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술 아트적인 요소도 있고 음악적인 요소도 있고 다양한 요소가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작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말씀하셨듯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제 지인분 중에 NC소프트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게임 제작자가 되려면 이제 뭐가 중요하나요? 물어봤더니 말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 게임 디자인은 이게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제 그렇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잘 설명을, 이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그 게임에 대한 팀을 만들어가고 구성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입시 일정인데 마감은 보통 한 2달 전쯤에 마감되나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데드라인은 사실은 7월 1일까지입니다. 7월 1일까지인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는 저희가 입학 원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입학 원서를 계속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번 달 말까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이제 저희만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부에서도 또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이번 달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뭐 이번 달 이후에도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찍 접수하면 뭐 이득이 있나요? 일찍 접수하면 접수를, 그러니까 원서를 내면 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한 얼마 만에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정말 저희는 좀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실히 합격할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처음에 접수를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힘들 것 같으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해 보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원을 하고 난 뒤에는 보통 이제 2주 혹은 3주 내에는 이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A 게임 디자인 아트 쪽하고 그다음에
음악 쪽이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어떤 뭐 저희가 장치라든가. 그 아트랑 그리고 또 뮤직 앤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유학원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혹시 이제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희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요. 한국에서 한 학기만 다니고 9월 달에 신입생으로 가는 경우 입학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네네. 가능한데 한국에서 들은 거는 인정이 많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에서 들었던 거는 인정이 사실은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학생이 그래도 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그 실러버스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학생이 그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생이 바로 졸업하고 신입으로 가는 경우에 내신이 영향이 있나요? 고등학교 내신. 영향이 있지만 그게 반드시 무조건 이 등급을 맞아야 된다. 그 이하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그 성적을 보자면 저희 나라로 따졌을 때 한 4.4등급, 5등급 정도의 친구들은 이제 지원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학생들도 사실 그 아래의 학생들도 사실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했냐 보다는 해당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해당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때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대외 활동을 해왔고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어필하면 충분히 저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디지펜 싱가포르도 미국 디지펜하고 교육과정이 동일한가요? 싱가포르도 미국 과정이랑 네, 동일한데요. 과정은 동일한데 입학이 약간 틀리죠. 다르죠. 예. 왜냐하면 사실 디지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SIT라고 싱가포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하나의 큰 국립대학교죠. 그렇죠. 국립대학교 산하에 네, 산하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SIT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SIT의 디지펜으로 입학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입학 과정이 다르긴 합니다. 약간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모호하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SIT라는 그 큰 대학교 안에 단과대학이라고 보시면 약간 좀 클리어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입학 어드미션 자체가 이 디지펜으로 어드미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SIT로 어드미션이 들어가서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건부 입학에 문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건부 입학이란 거는 다른 조건은 다 되되 영어만 부족한 사람, 영어만 부족한 학생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미리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포트폴리오, 내신이 필요한 내신 이걸 다 제출하고 그렇죠. 영어 점수를 좀 낮게라도 제출을 하면 우리 학생은 몇 달 정도 어학연수 하고 들어와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빨리 한국에서 그냥 영어 점수를 빨리 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토플 점수를 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가서 좀 약간 적응하고 가겠다 하면 9월 학기 입학하지만 그 앞에 몇 달을 어학연수를 붙여서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 보면 질문이 이제 한국의 어떤 대학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연봉이 낮거나 한시적인 취업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취업인지 영주권 연결이 쉽게 가능한지. 영주권 연결을 저희가 보장하진 않는데요. 예. 저희 학교 졸업생들을 보자면 사실 뭐 취업에서만큼은 저희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졸업은 뭐 10명 중에 6명 정도 저희가 이제 그 6년 안에 제가 알기로는 6년 안이거든요. 6년 안에 졸업하는
게 이제 정규 과정 내에서 졸업하는 게 10명 중에 6명인데 거기에서 졸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취업률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뭐 8명에서 9명 혹은 뭐 석사학위를 했던 친구들은 100% 졸업률, 100% 취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에서만큼은 사실 크게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질적으로 이게 높은 취업률로 연결되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학교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거기가 어딜까요? 저희 나라의 SK텔레콤 같은 곳인데 미국에서 버라이즌? 맞아요. 예, 네. 버라이즌. 버라이즌에서 이제 취업을 한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고로 제가 그 얘기가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미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 기회를 줍니다. OPT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반 전공은 보통 1년을 이제 취업 기회를 OPT를 주는데, 스템 계열, 이렇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근데 이제 디지펜은 대부분 전공이 다 스템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스템 계열이면 1년을 OPT를 하고 2년을 더 익스텐션을 해줍니다. 총 3년간의 취업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걸 끝내고 현지 이제 뭐 스폰서십이나 이런 취업 비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3년간의 경력을 갖고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취업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자면, 졸업생들을 보면,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런 경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 그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네네. 예. 그래서 뭐, 만약에 학생이 원해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실제로 한국 회사들에 어디 취업한 케이스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블루홀, 예전 블루홀이라고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블루홀. 배틀그라운드. 네, 네.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이라고 하는데 그 회사에 이제 취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네네. 학생들을 평가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에세이. 에세이. 네, 예. 에세이 필요합니다. 사실 에세이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지원자들이 온라인 지원을 할 때 들어가는데요. 거기 내용이 왜 이 학과에 관심이 있고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어떠한 커리어를 쌓고 싶으며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자신의 플랜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BS 아트 쪽도 스템인가요? 그것만 빼고 다 스템인가요? 제가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들어간 것은 이제 스템입니다. 스템이겠죠? 네, 예. 컴퓨터 사이언스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제 그 아트 쪽만 있는 그 전공들은 스템 전공이 아니라서 OPT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보통 이제 BS로 시작하면 대부분은 이제 그 스템 계열이라서 3년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의 이제 전공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그냥 일반적인 전공 같은데 예를 들어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뭔가 아널리시스나 그 사이언스가 붙으면 3년이 돼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반 이제 아트 쪽은 OPT가 1년일 거고요. 그냥 그 사이언스가 붙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가 붙은 데는 OPT가 3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요거를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릴 건데요. 초반에 안 나왔던 플레이가 안 됐던 동영상하고 요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가지를 뒤에다가 어태치해서 저희가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래 저희가 1시간을 예상하고 달렸는데요. 지금 5시 25분이네요. 지금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이제 이 디지펜 공과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다시 이제 저희 여러분들 컨택하셨던 우리 부장님이나 저희 혜연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약간 더 사례들이나 이런 걸 모아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우리 디지펜 공과대학교에 우리 혜린 씨를 모시고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회는
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